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 그리스 문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부분은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그 파르타나 신전을 이제 볼 필요가 있죠. 파르타나 신전. 그래서 파르타나 신전은 도리아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의 역사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 역사가 두 명이 있죠. 예, 헤론토스와 그 다음에 투켄티디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각기 다른 역사 서술 방식을 보이죠. 그래서 헤론토스는 좀 약간 문학적인 서술 한 방면에 투켄티디스는 고대 랑케라고 이제 칭할 만큼 상당히 객관적 역사 서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헤론토스는 잠깐 언급만 됐고요. 투켄티디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켄티디스 부분을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의 문화 부분의 그리스 성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네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 문화는 폴리스적인 어떤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합리적인 문화다. 그 다음에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화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렇거니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별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건너갈게요. 자, 건너뛰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그리스 문화의 내용 중에 여기 보면 35페이지가 있죠. 자, 35페이지를 건너뛸게요. 자, 우리 이제 그리스 예술은 이제는 조각, 건축, 회화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되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조화와 균형의 고조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조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회화를 이제 보면 특징이 뭐냐? 조화 균형을 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미를 상당히 강조한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인 미가 아니라 이상적인 미를 되게 강조해요. 이상적인 미. 이건 뒤에 이제 헬레니즘처럼 현실적인 미를 강조하는 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볼 게 뭐냐면 뭐 조각수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페이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다스라는 사람 좀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조각가이면서도 건축 어떤 설계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가 3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항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재건 사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때 페리클라스가 그의 친구였던 페이디아스에게 뭐냐면 아테네 재건 사업을 맡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총 감독했던 건축물이 그 유명한 파르타나 신전이죠. 이거 이제 기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파르타나 신전은 무슨 양식에 바탕한 거죠? 그래서 도리아 양식이에요. 도리아 양식. 그래서 이 도리아 양식은 주두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붕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여기 기둥의 윗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 주두죠. 여기 이전에 기초에 나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뒤에 있는 그 이오니아 양식이나 코린도 양식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 양식 같은 경우에는 내 모서리에 간단한 소형들의 장식을 붙여 있는 거나 코린도 양식 같은 경우에는 소형들에다 또 아카소스 잎사귀를 또 갖다 붙이는 그런 양식인데 반해서 이 도리아 양식은 주두가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 중에 그리스의 건축 양식 중에 좀 초창기 때 양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르타나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헤파이토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르타나 신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에가 지붕이 다 날아갔죠.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그 당시 베네치아가 이제 싸울 때 베네치아의 포격을 받고 그 지붕이 날아갔어. 그때 오스만군이 그걸 진치 삼아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안쪽에 이제 폭약을 장정했거든요. 쌓아뒀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치 베네치아 이제 그 공격대가 거기에 대포가 폭약이 있는데 빵 터져가지고 지붕이 다 날라갔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르타 신전 보면 하얀색 데이세고 돼 있죠. 색깔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하얀색 데이색이 아니다고 그래요. 그 푸른색 기둥이나 지붕이나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제 단청됐다고. 그런데 너무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색깔이 염색이 다 벗겨져 갖고 연료가 다 벗겨져서 지금 하얀색 검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파르타 신전은 그 당시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졌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페리클라스가 델로스의 동맹 근거를 가지고 지었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 근거시은 그 당시 아테네 여신을 모셨던 아테네 신전인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건축 및 예술 역량을 총동원해서 건설한 그리스 예술의 백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파르테나 신전의 그 기금이 델로스 기금에서 나왔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왜? 기출에 언급됐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당시 BC 5세기 때 발달된 해상 그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르타 신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그 뒤에 뭐 도자기 공예도 나오고 해야도 나오고 하는데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경우에도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하긴 하는데, 굳이 요런 그 역사 여기 강좌 부분에서는 좀 그냥 건너뛸게요. 왜냐면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이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갖고 형성된 스콜라 철학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할 때 좀 뭐냐면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뭐 플라톤 철학 자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를 뭐냐면 내용 자체를 기억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간단하게만 이제 익히고 그 교부 철학 나중에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공유 논쟁 할 때, 이해할 때 좀 배경지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여기 이제 37페이지 보셔야 되겠죠. 37페이지에 그리스인대 역사 서술이 있어요. 예.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 근데 이제 서양사 강좌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서양사 총론이나 개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간단하게 적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양사 개론 부분이나 총론을 보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공군형 기출문제에 그 투키디데스나 폴리비우스 같은 그 역사가들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로마 시대 때의 어떤 역사가나 그 다음에 근대의 역사가 서로 연결시켜서 성격과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인들은 일찍이 역사서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역사가들을 배출했다. 그리스 역사서술의 정통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의 특별한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주요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헤로도토스에 대한 설명이죠.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소아시아의 헬리카노나소스의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역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뒤에 투키디데스가 역사를 서술했는데 똑같은 책의 이름이야. 나는 뭐냐면 똑같은 이름의 책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역사를 펠레포네스 전쟁사 이렇게 이제 붙여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현존하는 지중해 역사서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쵸? 의의가 나오죠.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의의, 지중해 세계 최초의 역사서 평가받다.
역사서다. 자, 그는 지중해 일대에 직접 여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선별하고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를 포함한 지중해 세계 일대 역사와 지리, 민속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할 때 단순히 페르시아 전쟁만 서술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을 뭘로 인식했냐면 그 당시 그 전제와 자유의 투쟁. 그래서 그 자유를 내세운 그리스, 그 다음에 전제를 내세운 그 오리엔트, 그 페르시아, 이 두 세계의 어떤 충돌로 봤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보고 문명사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전쟁사를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리스 문화도 뿐만 아니라 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지방을 이제 거쳐가지고 그리스 그의 여행과 경험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입장을 볼 때는 나름대로 세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현존하는 지중해 세계 최초 역사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의 역사서수에는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 문학적인 의미나 신화,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헤로도토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양의 어떤 역사서수도 일치해요. 보통 랑케 이전에 그 역사서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되게 문학적인 서술 방식.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가 뭐냐면 일치될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엄격한 사회비판 태도가 결여됐다. 되게 자기가 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문 자료죠. 2차 자료를 가지고 검증 없이 그냥 썼어. 남이 들은 것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쪽의 입장이 뭐냐면 이제 아테네 투켄티데스죠. 예. 그래서 이 투켄티데스는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에 관련된 역사서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명사 이렇게 안 보고 사회경제적 어떤 배경을 도외시하고 오직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에 관련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기술했어. 원인과 결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 그것은 객관적 역사서수의 기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요게 중요하죠. 간접적인 게 아니라 앞에 헤로도토스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2차적인 어떤 사료가 강하죠. 근데 이 사람은 1차 사료예요. 전문 자료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 예. 그리고 엄밀한 사료 비판과 현실적 증거 제시. 여기에 이제 신화적 요소나 그래서 어떤 전쟁이 났는데 신의 어떤 의지가 내포됐고 아테네 여신이 분노해가지고 이런 말 다 없어. 그 다음에 객관적 서술을 시도함으로써 합리적 역사를 모범을 제시했다. 그래서 19세기 때 누구와 비슷하냐면 랑케 역사관과 비슷하죠. 랑케 역사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좀 많이 좀 빠졌어요. 여기 제가 단순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하자. 그래서 신화적 사실들과 구별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투켄티데스와 달리 의견이나 전설을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이제 서수의 특징으로 나온 게 교훈적 역사를 강조했죠. 교훈적 역사. 물론 이제 교훈적 역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헤로도토스나 이런 거 다 보여.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역사에서는 거의 100% 교훈적 역사 쓰면 특징을 다 맞아요. 예. 자, 하여튼 교훈적 역사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사관을 강조했어요. 역사는 돈다. 되게 교훈적 역사는 이제 순환적 사관과 또 연결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환사관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사실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역사 과정에 대비하면 교훈을 얻고자 교훈의 역사를 서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단점이 뭐냐?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아까 얘기처럼 좀 종합적인 역사인식이 좀 결여돼.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면이 도외시됐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썼어.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헤로도토스처럼 문명사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책을 읽기로는
제 생각에는 저도 잘 안 읽었어요. 예. 펠로폰네소 전쟁사보다는 그 앞에 헤로도토스의 그 페르시아 전쟁사가 더 읽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재밌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역사가 두 명,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디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기출문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계와 서청 부분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리스의 신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인구에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넘어가죠. 고대 로마.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인데 그 앞부분을 보면, 트로이부터 해서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트로이에서 이제 쫓겨났던 아이네스가 로마에 가고 로마 부근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아이네스 후손들이 뭐 노무스 레무스가 로마를 건국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 신화 같은 건 나오진 않겠죠. 이탈리아 자연환경 그냥 보세요. 재밌는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보시고 자 그다음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거는 이탈리아가 이제 건국할 당시 로마가 건국할 당시에 그 당시 아이네이스라는 사람이 건국 영국 시주인데 일종의 우리 식으로 따면 단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후손이었던 뭐 로무스 레무스가 로마를 세웠다. 이런 것도 있고 로무스가 이제 레무스를 죽이고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보냐면 다음 장 로마의 왕정부터 볼게요. 로마의 왕정. 예. 그래서 이제 로마의 정치사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로마의 정치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쫙 들죠. 뭐가 빠졌을까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없어. 서강자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간단하게 이제 무시하고 이제 넘어가. 그래서 그 앞에 마케도니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알렉산더 그 자체로서는. 그래서 요게 서강제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서계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계가 중심이에요. 서강자는 그냥 서브죠. 보조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알렉산더 관련된 내용을 그 서계나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게 이제 서강이 되게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계는 좀 간략하게 돼 있는데 서강에 보면 그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 제국들의 어떤 그 정치적 사안, 후계자 전쟁들, 그 다음에 경제, 사회경제 구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제국 자체는 마케도니아가 나온 데 비해서 이 알렉산더 제국 자체는 지금까지 한 문제? 그렇게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것도 예전에 아주 개까지 기출문제 때.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단은 뭐 수능에도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서강자 이제 강독이니까 건너뛰고 로마를 넘어갈게요. 자, 로마의 이제 그 정치를 얘기할 텐데 여기 이제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약간 얘기하고 좀 할게요. 로마를 이제 보면 시기 구분하는 게 있어. 보통 4개 시기를 구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강에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예전에 어떤 모 강사가 이 로마의 시기 구분을 어떤 강사가 했다고 해서 자기 걸 강의를 뺏겼다 해서 막 인터넷에 이 사람이 내 강의를 뺏겼다는 식으로 떠벌 다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예. 서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자 하여튼 로마의 시기 구분 같은 경우에는 4시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왕정기죠. 이게 좀 흔들리네요. 예. 자 왕정기고 자 왕정기와 이제 공화정 초중기 시기까지. 자, 여기 이 시기를 얘기고요. 되게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왕정기는 되게 BC 7세기에서 6세기, 그 다음에 공화정 중기까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확장 시기까지죠. 그래서 이게 BC 2세기 초 이렇게 보죠. 이 시기 때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에 출발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시기야.
이렇게 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반적 특징이 귀족 중심의 기병에서 뭘로 넘어가죠? 중장보병. 그래서 부유한 계층의 또는 자영농 계층의 중장보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확대되면서 뭐 시민권도 다른 민족들에게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의 어떤 세력이 강해질 때죠. 평민 세력이 강해.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평민 세력의 어떤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뭐 호민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도 만들고 성상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그 시기가 요 시기고요. 두 번째 이제 시기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의 해체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화정 말기.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대략 이제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서 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악티움 회전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동안 이 당시 이제 자연동민들이 대거 몰락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연동민을 바탕으로 한 중장 보병들이 몰락하고, 그리고 무상계급으로 고용된 용병들이 등장해요. 개인이 고용된 용병. 이게 최초로 이제 누가 했죠?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병제 개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두 정치가가 등장하죠. 삼두 정치. 군인들이 이제 정치 개입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것을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또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죠. 유명하죠. 자,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티푼디움이 확대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시기를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칸이 보자다. 펜이 좋은 게 지우는 기능이 쭉 있다고요. 아유. 원래 지우고 이런 것들은 다 편집해서 잘라야 되는데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예. 편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갖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 이행기. 세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이제 시민 공동체는 공화정이죠. 제국 이행기야. 자, 이건 뭐냐면 형식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운영은 제국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쭉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는 원수정식이다. 원수정. 그래서 원수정의 특징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프리케스제. 그래서 원수정식인데 되게 AD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뭐냐면 그 직업 군인들이 상비군화돼요. 예전에 직업 군인들은 개인들이 고용된 용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때는 상비군화되는 거는 개인들이 고용된 용병이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군인으로 채용하는 거야. 공병이죠. 황제가 이제 권력을 이용해갖고 자신의 돈을 이용해갖고 채용하죠. 그 단초를 뭐냐면 열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을 통해서 만들었던 용병들을 다 뭐냐면 자기 돈을 바탕으로 황제 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군대, 황제의 군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시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연제 시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민공동체 시기가 이제 세 번째 시기고요. 마지막 이제 시기가 뭐냐면 제국체제 해체기예요. 제국체제, 제국 말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미네이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종전에 프리케스제는 공화정틀을 그대로 둔 채 실제 운영은 제정했지만 디오클라티우스부터 이제 동방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제조로 넘어가 이제 공화정틀을 없애고. 자, 이 시기는 이제 주변에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게르만이라든지 사산족 페르시아 이런 세력들이 이제 침입을 해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나티 풍조가 대비돼서 이제 부자 소작을 통해서 했던 콜로나투스 있죠. 자, 콜로나투스 제도가 확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고 공인받고 심지어는 이제 국교화되는 시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국체제 해체기 이렇게 4시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왕정기에서 공화정 초기와 중기 시기, 이탈리아 반도 시기고요. 두 번째는 공화정 말기,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레케스제, 그러니까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체제 이행기, 기했고, 그 다음에 제국 말기,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의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동인의제, 동방군주주의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시기죠.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고, 국교화되고, 그래서 이민족이 침해받으면서 점점 이제 화폐제도가 몰락하고, 콜로나투스 제도가 다시 확산되는, 콜로나투스가 확산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강자 내용을 이제 좀 강독을 할게요. 여기부터, 왕정부터 쭉 얘기를 할게요. 지우는 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자, 깨끗이 지우고. 자, 여기 보면 이 리비우스의 노마사에 보면 기원전 753년경에 노마관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아이네아스의 16대 손이었던 로무누스에 의해서 그 당시 파라티온 언덕에 건국되었죠. 이 로무누스는 이제 늑대의 젖을 빨아먹고 살았다고 하죠. 어릴 때. 그래서 로무누스와 레무스 두 명의 형제가 이제 세웠는데 나중에 루무누스가 레무스를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루무스의 이름을 따서 노마라는 국가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조그만 진짜 거의 부족 국가 정도의 그 국가였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509년부터 244년까지 7명의 왕들이 위에서 통치됐어. 그래서 왕은 정치, 군사, 사법의 종교 우두머리로서 권력과 권위의 중심이 됐고요. 노무스 이후의 왕은 종신직이었지만 세습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좀 약간 선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뽑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왕이 사망하면 후임 왕은 언론의 추천과 신대의 제가 그 민회에서 인민의 지지를 통해 왕권을 수여받고 왕으로 즉위했고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임을 통치권 임페리움을 행사했다. 통치권이 임페리움이고요. 그 임페리움을 행사한 사람의 뜻은 임펠라투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임펠라투름은 이제 뒤에 이게 개선 장군들에게 붙여진 일시적인 칭호로 또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항제라는 칭호를 그 옥타비아누스가 독점하고서 항제라는 칭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이제 영어식 발음이죠. 임펠라투름은 라틴어식 발음이고요. 자, 하여튼 넘어가면 이 당시에는 통치권의 의미도 이제 임페리얼이라는 의미도 이제 썼어요. 자, 왕정기에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라틴족의 여러 이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 북쪽에는 에툴라인, 이 에툴라인들이 상당히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뛰어난 금속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고 또 문화를 수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문명들을 로마에 알려줬어. 영향을 줬죠. 그래서 로마의 여러 영향들, 로마 문화에 보면 그 에틀리아 민족들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후에 이제 4대 왕인가요? 4대 왕부터 7대 왕까지는 이 에툴라인 왕이 통치를 했죠. 자, 로마 북쪽의 에툴라인, 멀리 남쪽에는 또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있어. 이 그리스 식민도시,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지금은 남이탈리아 지역이 후딘 지역이지만, 그 당시 남이탈리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여러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그리스 식민도시로부터
그 당시 그 로마는 여러 또 문화를 또 받아들였죠. 그래서 로마의 종교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스의 어떤 모방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보병 전술 방식죠. 밀집 대형 방식도 이런 그리스의 식민도시로부터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식민도시들부터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 식민도시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타라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남부 해안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이제 시칠리아 지역에 보면 이제 시라쿠사라는 그리스 시민도시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건데 시민도시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메가나 그레키아라고 그러거든요. 메가나 그레키아. 이렇게 이제, 이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이런 식민시가 저마다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자, 이런 대외 환경에서 로마는 주변 민족과 대립과 제휴를 반복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고요. 세계 부족으로 구성된 초기 로마. 요 세계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리스 아테네가 4개 부족으로 구성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는 3개 부족으로 구성돼. 이거는 이제 민족별로 구성돼 있어요. 민족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는 라틴족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초창기 때 그건 꼭 아니에요. 왜냐면 북쪽에 뭐 사비니족이니 그 다음에 엘루트리아인이 이런 이제 삼리오족이니 이런 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라틴족이었지만 세 번째 왕인가요? 세 번째 왕부터는 그 옆에 이제 사비니아 족도 이제 세 번째 왕이 됐고 그 후에는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트루리아 계통의 왕들이 있었어. 그래서 라틴족, 사비니아, 에트루리아 이런 이제 계통의 세계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계 부족 구성된 초기 로마는 우리가 초창기 위에가 이제 코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얘기했던 코리아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시족별로 각각 10개씩 이제 코리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30개 코리아들의 모범인 로마 최초의 민회, 코리아 민회가 되었다. 이 코리아 민회는 주로 기병을 중심한 귀족들로, 그러니까 각자의 그 허령 귀족들, 파트리키라는 그 각 부족의 그 허령 귀족들로 뭐냐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의 발언권이 되게 강하게 되고 왕들의 권한을 이제 뭐냐면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민회는 왕을 선출하고 왕에게 임페리온이라는, 그러니까 임페리온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통치권이죠. 부여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왕권의 지지 기반이었다. 자, 로마 사회는 초기에는 귀족, 요때 귀족은 뒤에 이제 언급됐던 우리가 알고 노비네스 계층하고 달라요. 좀 약간 그 결이 다른 거야. 이들은 파트리키라는 사람이야. 파트리키. 그래서 이들을 파트리키라는데 이들 왜 파트리키라는 의미가 뭐냐?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어요. 성이. 근데 파트리키는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주로 기병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정무관들을 대부분 독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권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이나 피서권권 있죠. 그 다음에 사적인 권리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을 또 금지시키고 이런 그 통혼권 있죠. 통혼권, 배타적 통혼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평민 같은 경우에는 자연농민, 뭐 소작농, 수공업자, 상인 등 여러 이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병역과 납세의 임무를 이제 하게 돼. 특히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자연농촌 계층이 중장 보병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고, 중장 보병 기병을 이제 제쳐두고 주적이 부각되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서양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피 흘릴 만큼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야. 예.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약간 이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예민이라는 존재가 있죠. 예민. 예속된 민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민을 이제 피보호자, 크레인테스라고 하죠. 크레인테스, 피보호자. 그래서 이 피보호자들은 귀족들, 파트리키에 종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피보호자는 법적으로는 자유민이야.
그렇지만 이제 보호자인 귀족과 신인을 맺어주고요. 법적 인격은 인정되지 않아. 금치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적 무능력자야. 그래서 보호자인 귀족이 대신에 법정에 나가 번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군하고 피보호자가 완전한 자유인이고 토지 소유가 되어 독립할 경우에도 이전의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평민 중에 예민한 존재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레이테스 이 부분이 클레이테스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공화정 초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화정 후기나 이런 것도 계속 영향을 줘요. 그 간섭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리우스도 한동안은 그 예민 신분이었다라고 해요.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로무루스는 대귀족 가문의 수장들을 일종의 자문단으로 활용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원로원의 모태가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로원은 공화정을 실제로 지배했던 계층들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파트로키들이 이제 원로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노비데스 계층들이 원로원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원로원 위원수가 100명이었지만 이후 로마의 세력권이 확대되면서 유역자들이 원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역의 부족들의 어떤 수장들을 다른 이민족들을 원로원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수는 공화정 후기에 300명을 늘었다. 자, 원로원은 왕의 자문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 죽은 뒤에 후임왕을 선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자, 기원전 6세기 때 12개 도시의 영맹이 치렀던 에트리안드. 이 에트리안드는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고요. 부족 연합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그 북부는 퐁강 유역까지, 남부는 라틴으로 넘어서 캄베니아 세력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로마가 한동안 에트리의 지배를 받았는지, 뭐 영향력이 있었는지, 뭐 학자마다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에트리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로마의 5대 왕 타르퀴누스, 프리스쿠스.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아까 그 3대 이후부터 4대 왕이라고 했는데 5대 왕 때부터 그 에트리아인의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1, 2대는 라틴족이었고 3, 4대가 아마 사비나 계통의 왕족이었고요. 그다음 5대부터 그런 것 같아요. 5대, 6대, 7대 이렇게 있는데 보통 7대 왕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되게 폭권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였고 하여튼 그게 3명의 왕이 그 당시 로마의 왕이었어요. 에트리 계통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5대 왕이었던 테로키네스, 포리스코스 시작으로 3대에 거쳐서 에트리 출신의 왕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된 반면에 로마 귀족들의 축출된 원론 권한이 약화되었다. 자, 왕정 말기 때 6대 왕, 이 세르비우스 왕이 상당히 이제 업적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백인대 있죠. 백인대. 예. 이 백인대도 이 6대 왕 세르비우스 왕이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회 중에 인민회도 있어. 이것도 그때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니까 귀족대 권한을 타파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병 대신에 중장 보병 계층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고려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르비우스는 계속된 확대된 영토를 고려해서 기존의 혈연 기반으로 했던 부족제를, 그러니까 이 부족제를 트리푸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이 트리푸스란 말. 이 트리푸스란 말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도 이런 부족을 트리푸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스테네스 때 이 혈연적인 부족들 트리푸스를 행정적인 부족으로 바꿨잖아요. 마찬가지 로마도. 그래갖고 이런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혈연적 부족 트리푸스를 행정적인 부족으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행정적인 의미의 트리푸스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혈연에 기반한 부족제를 해체하고 국가의 영역을 지휘적 행정구역으로 이제 재편을 했고요. 3개의 트리푸스 체제를 해체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20개 트리푸스 제도 획득했다. 그래서 이때 트리푸스는 혈연적 의미가 있고 이때 20개 트리푸스 체제는 행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군제 개혁도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제 백인대죠. 백인회.
그래갖고 이제 백인을 카투리아라고 하는데, 자, 이 카투리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카투리아를 구성할 때는 종전에 그 초창기, 민에 있었죠. 의회 있었죠. 이 초창기 의회였던, 초창기 의회가, 쿠리아에죠. 쿠리아에가 이제, 허전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탈피해서 시민의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193개 카투리아를 나누고 병제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이때 이 왕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백인들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요 관점에 따라 얘기를 할게요. 자, 카투리아는 백이라는 뜻이야. 라틴어로. 이 라틴어 카투리아에서 나왔는데,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들을 뜻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거 100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백인들 꼭 100명만 구성된 건 아니에요. 예. 그때마다 더 많이 구성될 수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요게 193개의 백인들 어떻게 나느냐? 일단 귀족계획을 볼게요. 귀족들은 이제 기병, 왜냐면 귀족들은 이제 주로 기병으로 활동하죠. 기병 18개 카투리아와 그다음 평민들은 170개로 편성되는데 여기는 보병을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카투리아 계층 중에 평민 상층은 그 당시 부여한 평민 상층은 기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귀족들 외에도 기병 안에 18개 카투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양 귀족 외에도 뭐냐면 노비레스 계층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레스는 나중에 생긴 거에 좀 얘기하고 상층 부연 평민들도 있고 그다음 하층 부연 평민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상층 부연 평민들은 주로 누구와 결합됐냐면 아침에 정통적인 귀족인 파트리크와 결합돼서 이들이 노비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노비레스가 나중에 원료를 장악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하층 부연 평민들은 이게 기사가 돼요. 기사. 그래서 이 기사 계층들은 이제 에키테스 계층이죠. BC 3세기 때 형성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 다음 보병은 카투리아가 다시 계급을 5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1등급인 80개 카투리아 이렇게 구성됐고, 그래갖고 이제 이 계층들을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두이라고 했죠. 예, 아시두이 계층, 예, 아시두이 계층 주로 이제 자영농 계층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주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등급은 20 카투리아, 5등급은 이렇게 20카투리아 이렇게 있는데 되게 경보봉이나 보조적인 부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 5카투리아에는 각각 공명, 나팔수,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배정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은 그 당시 이제 보병의 5등급 외에도 무산자 계층이 있어요. 무산자 토지도 없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장비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들이 이제 이들은 또 군역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하냐 싸우는 것보다는 장비가 있어야 싸우지. 거기 이제 5등급 밑에 배치되면서 일종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급이나 이런 것들 직접 전투원보다 비전투원 정도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그 당시 보병 1등급 계층이었던 아시리아 계층들이 되게 몰락을 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죠?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계층으로 되죠. 그래서 군역 의무를 이제 담당하는 중장 보병층들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시민대 군대 조직은 193개 카투리아를 자체는 체제는 그 자체가 시민총회, 즉 카투리아 민회가 되어, 그러니까 백인대 193개가 일종의 각 집단별로 대표들을 구성해갖고 이게 모여가지고 민회가 됐어요. 전쟁과 평화, 입법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모임이 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7대왕 타르퀴니우스 이렇게 있죠. 서강자는 여기에서 이제 7대왕까지 얘기하는데 서강에서는
6대 왕까지만 얘기해요. 세르비우스. 그래서 세르비우스가 이렇게 개혁을 했다가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귀족들의 어떤 그 권익을 해쳤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리고 7대 왕은 그냥 기록상에 있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불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6대 왕 끝났는데 여기에는 7대 왕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7대 왕 타르퀴니우스는 이 사람이 되게 폭군이라고 돼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 막 강간하고 다니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래서 이런 그 타르퀴니우스 연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임 왕들이 합법적으로 합립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로마 귀족들 반발 샀다. 더욱이 그의 아들이었던 세스투스는 로마 귀족의 부인이었던 루쿨레티아, 이 유명한 사건이야. 이 세스투스가 이 루쿨레티아가 이제 거탈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루쿨레티아가 자살하니까 친척인 브루투스가 중심을 해서 이 브루투스는 뒤에 이제 그 시저가 죽인 브루투스가 아니에요. 그 다른 동명이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 하여튼 로마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왕정 타도를 외쳤다. 그 결과 기원전 5세기 때 타르퀴니스 왕가는 로마에서 추출되고 왕정은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강에 안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선 서강제에선 예우인데 이 7대왕 타르퀴니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왕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로마의 왕정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돼서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약간 이제 로마 관련된 책을 좀 읽었어요. 예. 그래서 만화로 보는 로마사가 있어요. 2권짜리 지금 계속 번역 중인데 그걸 읽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갈게요. 로마 공화정으로 넘어가죠. 로마 공화. 자, 기원전 509년에 에트리아 출신의 마지막 왕이었던 타르퀴니우스 슈페루스가 몰아낸 로마인들은 공화정이라는 이제 왕이 없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출발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통치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원래 리프리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에 리프리시라는 말이 공화정인데 이 말을 이제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주나라 시대, 서주 시대 때 여왕이 잠깐 쫓겨난 때가 있어요. 그 왕이 그래갖고 그 왕이 없었던 시대를 공화 시대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 없고 여러 사람이 통치했던 시대가 서주에도 있었다 해서 공화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뭐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이건 중국사 할 때 좀 더 살펴보고. 자, 공화정은 정무관, 민의 원료를 서로 세력군형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체제다. 자,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면 로마의 권력 구조가 나와. 예. 로마의 권력 구조는 서계나 서총도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보면 여기도 나왔지만 세력 균형이야. 세력 균형. 그래갖고 그 당시 상호 협조와 상호 견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폴로미누스가 상당히 극찬을 했죠. 그래서 종전의 정치 체제가 적당히 권력을 나눠 갖는 이런 균형 체제였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체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그 뭐냐면 그 로마의 권력 구조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행정부 역할을 하는 정무관들, 그 다음에 민의 역할을 하는 백인이나 평민애들,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 이렇게 이제 세 개 권력 구조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뭐냐면 통제하는 역할이고 각 기관 내에서 간직마다 또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정무관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죠. 정무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행정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그 로마는 행정 관료들이 1년을 임기로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제일 높은 콤술이라고 부르는 집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관, 에딜레, 공공 건물을 관장하는 에딜레, 재무관, 그 다음에 감찰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년의 임기를 마치면 이들은 어디에 편입되냐면 원로원에 편입돼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무관들이 영향을 미쳐.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퇴임한 후에 곧바로 원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 정무관 현직 시절 때 원로원의 충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여기 왕따 당하거든. 이건 권력 구조야.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의 충고라는 말은 상당히 충고에서 넘어가지고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무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콘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제 집정관이라고 번역하죠. 자, 집정관이었던 콘술은 카토의 민회에서 혈통 귀족 중에 선출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카토의 민회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권력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호르테시 이후부터는 어디로 넘어가죠? 그쵸? 평민의 부족회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선출해요. 예. 그리고 혈통 귀족 출신자를 선출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노비데스 계층들로 이제 선출돼요. 예. 그래서 이 정무관직 같은 경우에 혈통 귀족들이 거의 독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독점이 깨지게 된 것이 니키니우스법이죠. 그래서 니키니우스법에 의해서 정무관, 집정관 중 한 명을 뭐냐면 평민대에 선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무보수 이랬기 때문에 되게 선출된 사람들이 부유한 평민 상층이야. 그래서 이들과 그 다음에 종전에 혈통 귀족들이 결합이 돼서 노비데스 계층이 되고, 이들이 원로원 계층이 되면서 공화정 중후기들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서로 협의하면서 왕을 가지고 있었던 임페리움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위기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독재관 역할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권한을 독점을 했다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공화정 초기 때 귀족들의 콘솔직 독점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신분투쟁을 하죠.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 있고 자기가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이 왜 정치적 권력을 계속 갖고 있냐.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 BC 367년에 콘솔직의 집정관의 한 두 자리를 평민 출신 할당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니키니우스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부터 평민 출신도 콘솔직에 여임했고 귀족층 합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혈통 귀족과 함께 새롭게 지배층의 신귀족층을 노비타스라고 해요. 네, 아마 라틴어 같은데. 그래서 로비타스, 노비리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로보네스라는 귀족이라는 말이 영어에 반응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콘솔직만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정부관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무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에딜레 있고, 재무관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관직들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회를 보죠. 자, 민회는 크게 4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쿠리에 초기 때 의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백인회, 병사회라고 또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인민회. 인민회 원래는 귀족들 구성된 형태였다가 나중에 트레이프스 인민회로 바뀌어요. 예, 지역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프스회, 평민회, 백인회, 트레이프스회, 부족회, 평민회 이렇게 4개로 나누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선출되는 방식을 이제 보면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3가지 이제 기준을 보면, 하나가 이제 뭐냐면 혈통이야. 혈통인데, 혈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눴던 것은 이제 초창기 이후에 했던 쿠리에죠. 이 쿠리에. 자, 쿠리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각 시족별로 100명의 대표 300명이 모여가지고, 각 3개의 부족인데 나중에 10개의 부족으로 이제 쿠리에는 나눠지고, 그리고 이 쿠리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집단별, 포교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운영됐고요. 그래서 군사적 기능과 연결돼서 주로 귀족들이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래서 시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쿠리에별로 시족 단위로 해서 집단별 포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을 따라서 이제 나눈 건데, 재산을 따라서 나눈 것은 뭐죠? 그렇죠. 백인회죠. 재산에 따라 이제 구성돼요. 예. 그래서 이 백인회는 평민권 신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평민권 신장.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부족을 다녀요. 이때 부족이라는 건 트레이프스.
예, 트리푸스 단위인데, 요때 트리푸스 행정적 단위예요. 자, 요때 이제, 첫 번째가 인민회가 있고요. 세르비우스 때 만든 인민회. 두 번째가 이제 평민회라는 게 있죠. 평민회가 이제, 원래 평민들만 참여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부족회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명칭상은 약간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포기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 평민회에서 이제 부족회로 바뀌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법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하여튼, 포플리피우스 법이야. 예. 요 법이 평민회에서 부족회로 바뀐 게 이게 서총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플리피우스 법인데, 예, 똑바로 써줄게요. 포플리우스 법. 예, 발음하기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원래는 평민들만, 참가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귀족이나 평민들 다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트리푸스에서, 그러니까 트리푸스 귀족 지역 단위를 1차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선출된 대표가 그 지역을 대표해갖고 한 표를 이제 행사하는 거야. 집단표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넓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인민회와 평민회가 뭐가 차이 나나? 자, 인민회와 평민회는, 오늘날만 여기 평민회는 국회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인민회는, 지방의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면, 여기는 조례 정도 통과하고, 여기에서 뭐, 높은 관직 있죠. 집정관이나, 나중에, 집정관이라든지, 재정관, 뭐, 이런 높은 관직들, 장차관들 투표한다면, 여기에서는 뭐, 좀 군수나 이런 사람들 좀 낮은 관직들을 이제 선출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활동단위의 쿠리에, 재산단위의 백인회, 그 다음에 부족단위, 트리푸스 단위의 인민회와 평민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쿠리에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 시기 때 백인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호르테시스법에 의해서 그 당시 평민회가, 그러니까 부족회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서가.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 민회는 정무관 서출, 입법, 사법까지 있어.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민회는 입법권 외에도 사법권이 있어요. 아테네는 거꾸로 그 당시 시민법전이 나중에는 페리클라스 때 그다음 입법권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사항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겸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 정무관 선출권도 있고 그리고 주요 국사 결정권은 가진 로마 인민의 총회였다. 그래서 이제 정무관직의 피선거권이 혈통귀족이나 나중에 이제 신귀족들, 노비데스에게 이제 독점되기는 하지만 그들을 선출한 건 로마 인민이었기 때문에 무슨 원리가 되는 인민주권의 원리가 반영됐다. 뭘 통해서? 민회를 통해서. 인민주권의 원리는 직접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민주주의.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이거 설명을 할 텐데, 그 직접 민주주의에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리스와는 달라요. 그리스는 말 그대로 이게 직접 민주주의, 자기가 참여해갖고 직접 하는 거고, 여기, 로마 인민들의 이제 인민주권 원리는 직접 참여는 하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건 아니야. 정치는. 누가 하는 거죠? 노비데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는 자기가 직접 참여도 하고 통치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식의 통치는 참여와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방면에 여기는 자신이 참여하지만 정무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룡 같은 건 귀족들이 원룡 계층들이 하게 되죠. 이렇게 좀 구별됐어요. 그렇지만 공화정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로마 민회의 특징은 오직 하나의 민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단원제가 아니라 여러 유해가 존재하고 있었죠. 아테네와 달리 4개의 민회. 여기 외워두세요. 쿠리에 민회, 카투리아 백인회죠. 트리푸스 인민회, 트리푸스 평민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트리푸스 인민회를 백인회나 뭐 평민회 정도 이렇게 꼭 동일한 말로 오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민회는 3개다. 쿠리에, 카투리아 민화, 트리푸스 평민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트리프스 인민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민회가 계속 있을 때까지 트리프스 인민회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4개 있었다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각기 자신이 속한 코리아, 시족별로 구성되는 거죠. 예, 그리고 퀘투야는 재산별로 구성된 군대, 그 다음에 트리프스 지역별로 구성돼서 투표를 참여할 수 있었다. 각 투표 단위 안에는 가반수 원칙이 적용되고 전체 민의의 최종 결정은 각 투표 단위로 해갖고 각기 한 표를 행사했다. 그래서 뭐냐면 코리아든 퀘투야든 트리프스 등 이제 투표를 해갖고 거기에 다수표가 나오면 이제 그게 한 표가 되는 거야. 집단별 한 표가. 그래서 이걸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집단별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지만 선거인단을 가지고 이제 각 주별로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중에 민주당, 공화당의 함성만 있어도 그 지역은 뭐냐면 다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민주당 표가 되고 그 지역에 공화당에서는 그 나머지 선거인단은 다 공화당 표 넘어가죠. 몰빵하죠. 예, 그와 함께 이제 일종의 집단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원로원은 1년 임기를 마친 정무관 연임자도 채워졌고 원로원 위원들은 종신직으로 재정, 외교, 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원로원의 결의는 이게 일종의 원로원 결의, 충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국정 전반에. 왜? 원로원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 안 들어줬다가 정무관들이 나중에 왕따 당하죠. 거기 들어가서. 예. 비록 법적인 구성력이 없지만 정무관들이 국정 운영에 큰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 투자에 거치면서 기원전 3세기 말이 되는 원로원과 로마 인민이란 표현되는 로마 공화정은 귀족과 평민들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로마인들의 일체감을 강화하면서 원로원의 권위는 인민주권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겉으로는 이제 평민들에게 투표권도 주고 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정치적 참여는 원로원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국이었지만 실제 정치는 원로원 중심의 집단 지배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 1인의 왕정, 소수의 귀족정, 다수의 민주정이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 때 그리스 출신한 역사 폴리비우스는 이 로마 공화정을 이 세 요소가 잘 배웠던 혼합체제였다. 이 폴리비우스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리스 출신의 학자였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스 학문을 전달할 때 큰 역할을 했고요. 폴리비우스가 보기에는 로마는 그리스에 비해 되게 문화적으로 대단히 열등해요. 그냥 단순히 모방에 불과했으나. 근데 이제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의 어떤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리스가 몰락하고 로마가 성공을 봤잖아요. 자기가 또 로마의 포로 잡혔고. 그래서 그게 폴리비우스 그게 수수께끼였던 거야. 왜 로마가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폴리비우스는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로마의 국법, 정치체제에서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로마의 국법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셋은 각기 독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정무관, 그 다음에 원로원, 민회를 말한 거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권력의 분산과 평등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로마의 본토박이라 할지라도 그 국법이 전체를 볼 때 귀족제인지 민주제인지 군주제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호 보조와 상호 견제를 위한 권력의 분산은 어떠한 위기에도 충실히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국법이 없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 협력 관계 이런 걸 로마의 뭐냐면 국법의 어떤 우수성에서 찾았고 이게 로마를 이제가 세계 제국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로마 공작의 세 요소들 혼합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중요한 어떤 권력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폴리비우스도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폴리비우스도 예전에 한번 로마 그리스 역사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꼭 기억했는데 이 폴리비우스는 로마 발전사라는 책을 썼어요. 로마 발전사.
그래갖고 이제 이 노마 발전사는 어떤 이제 보편성하고 역사의 보편성과 법칙성을 되게 강조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해겔 있죠. 해겔하고 비슷해. 예. 해겔 철학과 연결돼갖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그리스와 카르타고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한 노마의 팽창을 목격하고 노마의 흥기를 세계사적인 어떤 관점에 썼다는 거죠.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교훈적인 측면을 강조했어. 그래서 그냥 모르면 교훈적 측면 이렇게 강조하겠다 쓰면 돼요. 그리고 역사서술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했고, 그리고 교훈적이면 항상 뭐가 뒤따르죠? 그죠? 순환사관. 순환사관 있어. 순환사관. 아이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때 순환사관은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뭐 왕정, 참주정, 뭐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우정으로 반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리비우스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사. 자, 그럼 다시 이제 강도로 넘어갈게요. 즉, 콘술 제도에서 왕정의 장점이, 원론에서는 귀족주의 장점이, 민회에서는 민주주의 장점. 그러니까 이제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 이런 것들 세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죠. 자, 약간 스파르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도 하나에 몰빵한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이상적인 국가상이라고 좀 더 얘기를 했어요. 자, 민회에서 구성된 인민주권 원리나 정무관직이 부여된 주권, 통치권이 임페리움의 막강한 통치권을 상징했다 해도 로마 공화정의 중심은 당연히 원론이죠. 우리가 이제 공화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체제처럼 모두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민주권 원리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했다고 했어요? 원론이 했죠. 원론계층, 노비들스 계층이. 그래서 원론은 왕정계 시족장으로 구성했고, 공화정기 때 가면 고위 정무관 역임자로 구성된 일종의 귀족 가두체였다. 형식적인 콘술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콘술에 자문하는 기관에 불과했지만, 이 원론 겨지라는 것은 그 정통의 무게와 지배 엘리트 구성원들 건의에 힘입어 사실상 국정을 주도했다. 그래서 원론이 로마의 연속성을 누린 유일한 제도였다. 정통의 산실이었기 때문이다. 카피톨리움의 언덕과 파라티움의 언덕 사이에 습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만들어진 로마 광장, 로마 포럼에는 원론과 로마 인민이 상징되는 로마 공화정의 산실이자 상징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근데 좀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빠져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호민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좀 빠져있죠. 그래서 호민관의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도 이제 좀 빠져있는데, 요거는 서총이나 서계 이런 것들에서 이제 통해서 이제 좀 봐두세요. 예. 그래서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평민회에서 이제 선출하고요.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정무관이나 원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 빅토권이 있어요. 예.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1년이고, 되게 이제 집정관 경우와 동의나 합의제, 원래 2명이었는데 여러 명의 호민관이 동시에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평민세력의 신장과 함께, 확대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또 권한이, 빅토권 외에도 또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불가침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폭력을 이제 행사하거나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신체를 침해할 거, 다치게 할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한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호민관 한계도 있어. 왜냐면 호민관은 평민을 대표했지만 실제적인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무관처럼 군사적인 권한이나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극적 역할만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민과 관련된 내용도 서계나 서총을 좀 찾아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이제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1기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2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부터 이제 계기로 해갖고 로마 공화정 후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이게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